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새해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세로 돌아서면서 국내 증시가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에 발목을 잡히면서 잠시 주춤한 상태고요. 여기에다 또 오는 20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면 국내 증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글로벌 주요국 가운데 코스피가 최애 약세를 기록했던 만큼 환율 강세가 진정되고 또 반도체 업종이 회복한다면 상반기에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던데요. 상반기 국내 증시의 주요 변수들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고 또 자세한 투자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는데요. 고령 사회가 된 지 불과 7년 만에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겁니다. 문제는 노후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초고령 사회, 노후에 대비한 자산관리 전략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동안 안정세에 보이던 국내 휘발유 가격이 다시 많이 오르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요, 오늘 기준입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 1,703.4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평균 휘발유 값이 이제 1,700원을 다시 넘어선 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게 작년 8월 이후에 5달 만입니다. 네. 지역별로 보면 역시 서울이 가장 비싼데 1,770원대까지 서울 지역은 넘어섰습니다. 이것도 한 달 사이에 한 4% 가까이 오른 거니까 꽤나 지금 단기간에 빨리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경유 평균 판매 가격도요, 리터당 1,552.7원. 기록했습니다. 작년 12월 1,500원대를 넘어선 뒤에 연일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국내 휘발유값 상승은 국제유가 상승 때문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최근 배럴당 78달러를 넘어서요. 네.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환율도 있죠. 그렇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영향까지 겹치면서 지금 국내 휘발유 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통상 국제유가 이 시세 반영분이 2, 3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휘발유 값에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국제 유가 시세가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니까 아마도 지금 당분간 주유소 기름값 상승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자, 국제 유가가 오르는 것, 미국의 러시아 석유 제재 영향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가 지난 10일이었죠. 러시아 에너지 회사 가즈프롬 네프트와 또 스루구트 네프테프 그리고 이들의 자회사에까지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고, 네. 이와 함께 그동안 러시아 원유의 주요 이동 수단이었던 선박들 네. 183척도 제재 대상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동안 이제 서방의 제재에 대응해서 이런 선박들을 통해서 중국이나 인도에 자국의 그 원유를 좀 싼 가격에 공급을 해 왔었는데 이제 이 루트가 제재로 막히게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인도와 중국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두 나라지 않습니까? 역시 그 석유 소비도 많은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이 미국 제재로 원유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국제 유가가 지금 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인도가 수입하는 원유 중에서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6%,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러네요. 중국은 20%가 러시아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제재로 인해서 인도와 중국은 지금 아프리카나 중동산으로 대체 원유 수입처를 찾아야 하거나 혹은 차량이나 파이프라인 등을 통해서 들여오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시간도 일단 걸리죠. 그리고 비용 상승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결국 제재 여파가 수개월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서 국제유가 상승세도 꺾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고요. 네. 또 하나 미국이 지금 그 인접 국가인 캐나다에도 기본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전에 트럼프 당선인이 밝힌 바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유도 제재의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아시겠지만 캐나다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도 상당히 높고요. 네. 지금 이런 것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결국 국제 유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올 1분기 국내 은행들의 가계대출 문턱은 좀 낮아질 전망이라고요? 네, 오늘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1분기 중에 국내 은행의 차주별 이 대출 태도 지수 전망치를 보니까요. 마이너스 1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게 지난해 4분기에는 이 지수가 마이너스 27. 이었습니다. 대폭 완화된 수치죠. 이 대출 행태 서베이는요. 국내 은행 20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석 달 동안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와 신용 위험 전망을 반영하는데 네. 이 지수가 마이너스면 그만큼 대출 문턱이 높다라는 네. 뜻이고 이제 플러스일수록 문턱이 낮아졌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7에서 마이너스 1로 갔으니 완화된 거니까 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대출 문턱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 좋아진 있겠고. 대출 여건이 좋아졌다. 그렇습니다. 네. 부문별로 또 보면요. 가계대출은 다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가계대출에 있어서 크게 낮췄다는 뜻이고 특히 이제 주담대라든지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주택대출 그밖에 이제 일반 대출 모두 다 완화됐는데 네. 가계주택 대출 태도 지수를 보면 지난해 4분기가 이게 마이너스 42였거든요. 네, 네. 1분기엔 6 플러스로 크게 돌아섰고요. 가계 일반 지수 마이너스 39에서 3으로 각각 이렇게 아무래도 전환. 대출엔 총량이 있지 않습니까? 금융기관별. 그러니까 맞습니다. 새해에는 원래 좀 네. 예, 다시 초기화 네, 되니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시중은행들도 어떻게 보면 가계대출을 내주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이 덜한 낮아졌다. 거죠. 이런 것들이 지수에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제 최근에 그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전세대출 작년에 걸었던 각종 조치들이 조금씩 해제되거나 완화되고 있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이런 것들 한도가 좀 풀리거나 금지됐는데 다시 이제 재개하는 이런 움직임이 최근에 나타났고요. 네. 하지만 이제 올해에도 기업 대출 부문은 여전히 조금 뭐 금융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같은 것들을 반영을 해서 심사는 여전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연초에 그 소매 시장, 소매 유통업 경기는 좀 나빠질 거란 그런 전망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응당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대한상공회의소가 500개 소매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1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전망치가 77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 지수는 일단은 100이 기준입니다. 100 미만이면 안 좋다.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건데 이 지수 흐름이 더 중요한데 이 추세가 3개 분기 연속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소매업 경기와 관련돼서는 소비 위축이 장기화될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실제 유통기업들이 올해 국내 소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고물가, 고금리 지속 등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을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지목을 했고요. 네. 이어서 비용 부담 증가, 트럼프 통상 정책, 시장 경쟁 심화 등을 꼽았습니다. 네. 또한 트럼프 2기 출범이 국내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업체 10곳 중 8곳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네. 이 밖에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물음에도요. 응답업체의 과반수 이상이 유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네. 결국 이게 소비 심리라는 우리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대내외 주변 환경의 영향이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앞서 우리가 요인으로 꼽았던 통상정책 변화라든지 무역 갈등, 수출 둔화 또 국내 불안정한 어떤 정치 상황 이런 것들이 소비 시장과 소비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뭐 임기를 일주일 남겨둔 거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확정해서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첨단 AI 칩 또 AI 모델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를 한 거고요.
이게 이전에 한번 개괄적인 상황을 설명을 한번 드렸잖아요.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제 등급을 나눴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핵심 동맹 파트너국 18개국인데요. 이 나라들은 이번 조치에서 면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와 동일하게 어떤 제한을 받지 않고 AI 칩을 들여올 수 있게 됐고요. 네. 중요한 건 이제 무기 금수국, 미국이 지정한 무기 금수국입니다. 이게 22개국인데 뭐 중국, 러시아, 북한 이런 쪽이겠죠. 맞습니다. 네. 예상하신 대로 다 포함이 됐고 러시아, 북한, 뭐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이런 반미 진영에 속해 있는 20여 개 국가들이 다 포함이 됐고요. 네. 동맹국도 아니고 우려 국가도 아닌 그 중간 등급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역시 AI 반도체 수량의 한도를 설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번 조치의 이제 골자는 뭐냐라면 아무래도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 중국으로 직접 가는 AI 반도체를 차단하는 것에 더해서 제3국으로 가는 것들을 좀 막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자국이 아니라 동남아나 중동 등의 제3국의 이런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이 데이터 센터에 AI 칩을 수입을 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네. 자국의 AI 어떤 기술 역량을 키우는 이런 것들조차도 막겠다라는 뜻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더 네. 광범위하고 더 촘촘한 제재 조치가 발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겠네요. 네,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이번 조치 중국과 제3자 간 정상적인 무역 행위에 장애물을 설치한 것이다.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바이든 정부가 업계의 합리적인 목소리에 귀를 닫고 성급하게 조치를 발표한 건 국가 안보 개념을 확대하고 수출 통제를 남용한 사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대변인 명의 성명문을 보면 길지 않습니다. 350자의 짧은 입장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네. 350자 안에 심각하게라는 단어를 4차례나 사용했을 정도로 미국 측 조치를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 미국 빅테크 업계도 사업 성장 둔화를 우려해서 공개적으로 현재 반발을 하고 있고요. 네. 가장 우려를 하는 곳은 역시 엔비디아.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가장 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는데요. 네드 핑클 대관 담당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서 이번 조치가 시장 결과를 조작한다. 경쟁을 억압함으로써 미국이 힘들게 얻은 기술적 이점을 낭비할 위험이 있다라면서 네. 이번 조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그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가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120일간의 수렴 기간을 거치게 그렇군요.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견 수렴 기간. 그렇죠. 네.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 임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발표된 거니까 사실상 이 조치가 실효성 있게 집행될지 안 될지는 네.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조치를 내릴지는 아직은 불투명하기는 한데 이 조치를 뒤엎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라도 이걸 뒤엎기 힘들 것이다. 정반대의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지켜볼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19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 초반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중에서 가장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하죠. 어제는 미국 증시에서 그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이제 2,500선 다시 내주긴 했는데요. 지난해 가장 약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반등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과 또 국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여러 변수들로 인해서 불안한 외국인 매수세가 확실하지 않다. 이런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투자자들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오늘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의 이경민
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FICC는 어떤 뜻입니까? Fixed Income, Currency, Commodity 그래서 네. 자산시장 전반에 대해서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네. 자세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2025년 증시가 열린 지 이제 불과 이제 2주 지났나요? 네. 네. 지금까지 보면 뭐 좀 괜찮은데 네. 아니면 천만 다행이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네, 것 네, 같고 네. 물론 이번 주 들어 좀 주춤한 모습 보이고 네. 오늘은 약간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 연초 국내 그 증시 추이 잠깐 좀 짚어주세요. 먼저. 일단은 첫날에는 좀 미적지근했는데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갑작스러운 상승세가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지지난주. 네, 네.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굉장히 빠른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네. 단숨에 그러니까 연초 이후 지난 주말까지 4.85%가 올랐습니다. 네. 그 후순위가 1%대였다고 본다면 글로벌 증시 중에 압도적인 상승률을 보여준 거고요. 네. 그리고 중국 증시가 마이너스 4%대, 네. 미국 증시도 마이너스 1%대였는데 네. 독보적인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6개월 연속 하락했다가 네. 7개월 만에 플러스 반전하는 거라서 이게 맞나 싶을 수도 있겠고 네. 그리고 또 최근 이번 주 들어서 월요일 화요일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네. 장중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2,500을 좀 하회하니까 또 야 이러다 2,400 깨지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하시곤 있는데 네. 저는 연초 급반등은 분위기 반전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질문에 말씀 대답해 주신 거 들으면 약간 이제 희망이 네, 네. 좀 생깁니다. 네. 사실 뭐 인도 센섹스 지수하고 니케이도 그렇고 다들 네. 지금 좋지 않은데 맞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지금 좋은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아까 독보적인 상승률이라는 네. 표현을 하셨는데 그만큼 작년에 독보적인 하락률을 그쵸, 기록해서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독보적이란 표현이 될 정도로 지금 연초에 좀 좋은 네. 장을 연출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연초 지금 코스피의 그 반등을 좀 유의미하게 봐도 된다 이렇게 저는 이제 해석이 네. 됩니다. 네. 어제 실제로 이제 리포트 내신 거를 제가 방송에 네. 조금 이제 살짝 봤는데 올해 상반기 네. 코스피가 2024년 미운 오리에서 멋진 100조로 변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셨죠. 네. 근거를 좀 대주세요. 일단은 코스피가 6개월 연속 하락한 적은 2000년 이후 딱 2번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2000년 12월과 2008년 11월. 예. 근데 재밌는 게 이게 둘 다 IT 버블하고 네. 글로벌 금융위기죠. 그러네요. 그런데 12월은 뭐 정치적 이슈 때문에 좀 빠졌다라고 쳐서 5개월 연속 하락을 따져본다 하더라도 네. 2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흐름들을 보면은 4번의 케이스 중에 3번이 1년 수익률이 30 후반대에서 50%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그때 이렇게 두 번 크게 3번, 그러니까 4번, 5개월 연속, 6개월 연속 빠진 게 4번 케이스였는데 네. 그 중에 3번이 네. 30에서 50% 정도 상승을 했어요. 아, 1년 동안. 그랬어요? 1년 동안. 1년 동안. 네, 1년 네. 뒤에 소익률을 보면. 네. 근데 한 번은 빠졌거든요. 21년 때는 5개월 연속 하락한 뒤에 또 1년 뒤에도 빠졌어요. 많아 네. 10% 정도 빠졌는데 그때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예. 경기가 급반등했다 꺾이는 과정에서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을 뭐 그때 돌아서 생각해 보면 빅스텝, 갑자기. 자이언트 스텝 뭐 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울리기 나면서 시작했죠. 어마어마하게 금리를 올려서 네. 그때는 좀 특이 케이스고 그렇게 본다면은 5개월,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면 큰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고 네. 이제 추세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을 과거의 사례에서는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이번에 오르기 전에 몇 개월 빠졌던 6개월 거죠? 연속이요. 6개월이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계속적으로 좀 베어리시하게 좀 시장을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악재가 많은데 네. 어떻게 올라가냐라고 네.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악재가 많아서 6개월 연속 빠졌는데 네. 시장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선반영, 먼저 반영을 했고 네.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많은 악재들 중에 하나 둘씩 조금이라도 악재의 무게감이 약해진다거나 또는 악재로서의 영향력이 약해진다거나 악재로서의 영향력이 소멸되면 네.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레벨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뉴스 나온 것도 트럼프 정책, 트럼프 통상 정책에 대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관세를 막 일괄적으로 막 팍팍 튀기는 게 아니라 월 단위로 좀 점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2차 전지 급등하고 막 중국 증시 급등을 했거든요. 과거 일기 집행부 때도 그랬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네, 막 올리지 맞습니다. 못했잖아요. 그때는 중국에만 포인트가 돼 있었는데 네. 굉장히 점진적으로 했고요. 또 네. 하나는 다들 트럼프 정권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관세 부과가 그 상대방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관세라는 협상 카드를 통해서 네. 미국의 최대 이익이 될 수 있는. 있게. 네. 그렇기 때문에 협상 카드지 네. 상대방을 무너뜨리려는 카드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때 트럼프 일기 때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면 무역 협상이 잘 되면 중국 관세도 인하해 줬습니다. 네. 네. 그런 카드지 막 죽어라 하면서 갑자기 국평 관세하고 막 갑자기 미국 중국에 60% 관세하고 그럴 일은 절대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걱정들이 너무 컸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안감들이 좀 진정되는 것만으로도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근데 충분히 지나고 있다. 나면 이제 알겠는데 네. 왜 한 그 트럼프 당선 이후에 그렇게 네. 그 많이 힘들어했을까 싶어요. 지나고 나면은 그래 네. 그때 그랬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의 책에도 나오는데 협상의 기술이라 그래서 처음 제안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시점에 예상치 못할 정도의 제안을 확 파격적으로. 던져버리는 네. 거죠. 그러면 여기에 집중돼서 이게 뭐지 분석을 하는 동안에 약점을 찾아서 네. 거기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최대 이익을 얻는다는 게 트럼프 정책인데 네. 그런 정책의 일환이죠. 그래서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저도 해외 뉴스를 봤는데 1기 때 트럼프 정책 이익률이 되게 많이 한 것 같잖아요. 22%인가 24%라고 하더라고요. 네. 발언한 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액션이 취해진 게 많지 않다는 건데 네.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로 걱정을 하고 있냐면 통상정책 불확실성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게 1409포인트거든요. 네.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 2019년에 중국 관세가 3.3%였던 게 17%까지 올렸을 때의 레벨보다 높아요. 시장은 이미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미 네.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다. 이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면은 1400까지 올라왔던 지수가 내려가면서 네. 시장에서는 안도감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저희는 상반기가 좀 더 좋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경기 측면인데요. 어제도 중국 수출입이 나왔거든요.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미국은 여전히 단단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글로벌 경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중국이나 유럽 경기가 그러니까 중국 경기는 저희는 이미 바닥을 통과하고 올라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유럽 경기가 좀 문제인데 유럽 경기까지 금리 인하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네. 좀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나오면은 네. 미국 이외의 지역 경기 회복이 달러를 좀 안정시켜 줄 거고 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스트레스가 통화 정책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저희는 물가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가는 일회성 요인으로 인해서 최근 반등을 한 거지 서비스 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가는 네, 내려갈 거로 내려갈 걸로 보고 보시면 있어서 환율도 환율도 안정되고 달러도 안정되고 채권금리도 안정되고 네. 이런 그림들이 저희는 상반기 중에 펼쳐지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 안 하잖아요. 상반기엔. 더 안 나빠지면 다행이지 뭐 이러시는데 거의 체념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기대치가 낮아진 만큼 약간의 서프라이즈가 시장에는 굉장히 세게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저희는 상반기 업사이드가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12월 초에 네. 많이들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뭐든지 시간이 지나면 조금 맞습니다. 둔감해진다 그럴까요? 둔감해지는 것도 있고 네. 이런 정치적 이슈나 불확실성은 결국엔 해결되겠죠. 이게 영원히 가지는 않겠죠. 1년, 네. 2년 가는 건 아니라서 뭐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엔 해결될 거다라는 심리가 좀 시장에 안도감을 줬고 연초부터 그렇게 셌냐라는 그림에 있어서는 달러 인덱스가 110까지 갔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원달러 환율은 1,460원, 70원에 머물러 있어요. 네, 그래요. 더 이상 오늘도 좀 빠졌더라고요.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한데 일단은 달러보다 원화가 강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 리스크가 불거졌을 땐 달러 인덱스는 멈춰있는데 원달러 환율 혼자 튀었잖아요. 네, 1430원, 60원, 70원 이렇게 튀었는데 원화 약세로. 네. 네. 그게 진정되다 보니까 한국 증시에 대한 저평가 매력 이런 것들이 다시금 보여진 거고 그래서 외국인이 어제 오늘은 좀 팔긴 했지만 네. 그전에는 조단위 매수가 들어왔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연기금 매매를 또 잘 봐야 돼요. 그래요. 네. 연기금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이 낮고 해외 주식 비중이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외 쪽은 좀 정리를 하고 국내 쪽을 좀 사들어가면서 네.
그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시장에서는 좀 안정성이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의 가늠자가 된다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좋아야 네. 주식 전반이 맞습니다. 좋다라고들 네. 많이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워낙 이제 안 좋았고 네. 올 초에 또 실적 쇼크가 네. 나왔는데 또 주가는 네. 올라갔고 네. 오늘은 삼성전자 같은 오늘도 또 빠졌네요. 어제도 네. 빠지더니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죠. 전자는 그렇게 세진 않았지만 네. 닉스가 연초부터 지난 주말까지 얼마나 올랐냐 보면 22% 올랐습니다. 아 그랬었나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전자도 5% 네. 넘게 올랐었고요. 네. 거기에 따른 좀 쉬는 과정이지 네. 여기서 다시 부러지는 그림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실적 쇼크에도 불구하고 왜 반등을 하고 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냐 네.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반영을 했고 네. 더 나빠질 건 없다 정도의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점에서 실적 시즌을 바라볼 때는 좋다 나쁘다도 중요하겠지만 네. 주가가 얼만큼 이런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을 선반영하고 있나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전자의 문제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LG전자도 실적 쇼크였는데 반등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눈높이 기대치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황에서는 더 나쁜 게 나와도 아유 끝났다. 더 나쁜 게 뭐 있을까? 아유 다행이다. 끝났네. 이런 안도감이 들어올 수 있어서 네. 시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좋은 뉴스가 나오면 막 튄다라는 거죠. 오늘 2차전지가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예. 이거는 뭐 그동안 순환매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반도체 튀고 며칠 전에는 자동차 급등하고 네. 오늘은 2차전지 급등하고 에코프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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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은 시장이 바닥을 잡고 이게 턴하는 과정에서 낙폭과대 저평가주들의 순환매가 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2차 전지 업종은 뭐뭐 말씀하신 거죠 지금 좀. 뭐 LG엔솔도 있고 네. 뭐 에코프로베임도 있고 네. 오늘 코스닥은 그래서 1% 넘게 올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다 오름세였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더 나빠질 게 없는 업종들이 서로 한번 올라오는 그림. 근데 이게 그냥 올라갔다 다시 빠지는 거냐 그렇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 외국인들이 항상 우리보다 좀 그 국내 일반 네. 투자자들 비해서 좀 빨리 움직인다는 맞습니다.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정보력도 네. 강하고 돈도 네. 많고 하다 네. 보니까 일단 외국인 순매도가 계속 이제 순매수가 연초에 계속 이어지고 네. 있었으니까 시장을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은 네. 외국인이 뭐 조선이나 인터넷을 사긴 했지만 좋았던 것들 전반적으로 밑에 있는 애들 좀 많이 샀어요. 반도체, 자동차, 음식료, 뭐 유틸리티, 네. 2차 전지 네. 관련된 것들. 많이 빠졌고. 네, 많이 빠졌고 바닥에 있는 걸 이렇게 네. 주워가는 듯한 매매를 보여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을 보면은 뭐 시장이 더 나빠질까 고민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시간을 두고 바라본다면 네. 지금보다 좀 더 좋은 그림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와 이제 주식과의 관계를 좀 여쭤보고 네, 싶은 네. 게 금리가 이제 그 인하가 작년에 엄청 될 거라 그러더니 결국 많이 맞습니다. 하지도 못했고 네, 네. 올 초에 지금 보니까 금리 인하가 거의 어렵지 않을까 네, 미국 네. 같은 그 경우 정도로 이런 가고 얘기도 있죠. 나오고 네. 우리는 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금통이 금통위가 있죠. 열리는데 네. 이제 어떨지 궁금하긴 하는데 네. 시장 대체적인 그 전망치는 지금 어떤 거예요? 뭐 금리 인하 쪽으로 조금씩 기울게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원달러율도 지금 1,460원, 70원대에 머물러 있고 네, 그렇게 본다면은 경기 부양이라는 포인트가 맞춰지게 된다면 금리 인하했을 때 시장 네. 원달러율이 좀 등락은 있겠지만 네, 결국에는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인해서 네. 저는 오히려 원달러율은 안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고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러다 금리 인하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되는 거는 한 번 있으면 다행이야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근데 딱 4개월 전으로만 돌아가서 9월 FOMC 이후에는 25년에 금리 인하 6번, 7번 할 거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렇으니까요. 네, 네, 이게 심리가 연준이 점도표가 있는 상황에서 예,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준이 조금이라도 비둘기파적으로 하면 네. 우와
금리나 많이 할 거야. 네. 그러다가 매파적으로. 연준이 조금 더 매파적으로 안 할 것 같아. 뭐 이런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이게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물가가 기인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리고 특히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고용지표도 좀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이것도 좀 일회성인 것 같아요. 연말에 소비 시즌이나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네. 좀 고용이 좀 튀는 그림이 일자리가. 나왔고 예. 물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회성 요인인 조류 독감으로 인한 뭐 계란값 상승이라든지 최근 유가가 반등을 하는 것들 그리고 네. 연말 소비 시즌에 따라 상품 가격이 좀 올라온 것들 그런 것들이 좀 톤다운되고 연말 소비 시즌으로 인한 소비 모멘텀이 좀 셌던 그림들이 좀 수그러들게 되면 네. 이 부분 또한 물가를 좀 내려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서비스 물가인 주거비 물가나 이런 것들도 안정되고 있어서 저희는 12월이 물가와 통화 정책에 대한 그러니까 12월 지표를 확인하는 1월이 물가와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를 가장 정점을 통과하는 과정이다. 네. 그래서 채권금리가 지금 4.7, 4.8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모두 잠깐 찍기도 했었는데. 네. 그냥 좀 정점을 통과하는 과정이지 여기서 5를 넘어서 5.1, 5.2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12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12월 소비자 네. 물가지수가 곧 발표가 되지 네.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약간 좀 움직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볼 때는 정점을 통과하는 과정이다. 정점을 통과하는 네. 과정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네. 지금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3일부터 16일까지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해마다 있긴 한데 어떻게 이걸 호재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종목 업종에 따라서는 제약 바이오 중에서 가장 큰 컨퍼런스긴 해요. 네. 그리고 여기서 기술 협약이라든지 실질적인 수출 계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수주 계약을 체결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네. 분들이 제약 바이오하면 성장성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최근 올라온 애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대형주 실적이 어느 정도 담보된 애들이고 네. 재밌는 게 밸류에이션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 실적이 올라오니까. 네. 그래서 실적이 제대로 된 업종들 업종 그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실적이 제대로 돼 나오는 종목들을 좀 쳐다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이 안에서 수주라든지 기술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성과 있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네. 좀 관심을 있게 바라보지 야 이게 펼쳐지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다 날아갈 거야 그런 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요즘 투자자들이 워낙 현명하고 정보가 네, 많아서 그렇게 맞습니다. 단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K제약 바이오 수장들이 미국 출장 중이라고 네, 맞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많고 항상 주식은 생각지 못한 또 돌발 변수에 또 많이 출렁이고 네, 네. 이러는데 일단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자체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저희는 오히려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은 정점을 통과하고 네, 기대감들은 좀 약해지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과도하다라는 거죠.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도 좀 과하고 불안감도 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기 때도 그랬어요. 1월 20일 취임 전후로 해서 채권 금리도 꺾이고 달러도 꺾이고 큰일 났다라고 했던 신흥국, 중국 증시, 한국 증시도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지금은 미국 증시에 대한 톤다운을 하고 한국 증시나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될 변곡점이라고 그래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뭐 큰 변화가 있으면 항상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맞습니다. 어선하다가 이제 맞습니다. 딱 시작이 되고 나면 평상심과 평정심을 맞습니다. 찾고 네. 진짜 기업의 실질적인 내재 가치 네, 또 맞습니다. 실적 이런 거에 집중해서 네. 보다 보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가 이제 눈에 네, 이제 네. 들어올 것 같거든요. 네. 이번 이제 상반기에 대해서 지금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좀 이것만큼은 주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너무 겁먹지 말자. 이미 6개월 동안 먹었으니까 네. 더 먹을 겁도 없다. 좀 용기를 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따라가는 매매는 좀 자제하자.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이 종목이 좋아 하고 따라가면 꺾이고 이미 내가 살 때는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리고 또 최근 가장 핫한 게 뭐 서학개미 운동이잖아요. 그때 한쪽으로 너무 쏠리거나 너무 집중되는 투자가 일어난다면 거꾸로 역발상 투자가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연초부터 올라온 애들을 보면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안 된다라고 했던 애들,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애들이 좀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데 좀 역발상 투자가 뭐 상반기 중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데서 의외의 상승이 코스피를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앞으로 그러면은 뭐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거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걸 좀 전망을 해주셔야 일단 전문가 2차 전지는 네. 이제 만큼 올라온 거거든요. 네.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그래서 등락이 있을 때마다 그냥 모아가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반도체는 최근 또 이렇게 밀려났잖아요. 어제도 오늘도. 그럴 때 좀 사놓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장기 투자, 좋은 기업 가치가 있는 걸 네. 계속 놔두고 지켜보자. 이 방법이 가끔씩은 요즘은 맞는가 회의감을 가지는 분들이 저는 많거든요. 지금 밸류 레벨이고 그리고 네. 주가 레벨이면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는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뭐 장기 투자의 시계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올해 네. 상반기까지는 이 업종들 그리고 최근 너무 뜨거웠던 게 조선이잖아요. 네. 조선은 좋은 거 맞아요. 좋은 거 맞는데 지금은 따라갈 때는 아니다. 좀 내려오면 그 사자. 초단타 매매 이런 건 좀 위험하지만 그래도 좀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한 그런 종목들은 없을까요? 단기 트레이딩은 저는 뭐 단기가 어느 기간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한 2, 3개월 넣었다 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게 이런 거. 반도체, 자동차, 조선이라고 그 생각하고 정도로 있어요. 생각하시는 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조선은 따라가지 말자. 기계도 좀 밀렸다가 확 튀고 있는데 이게 막 튀는 애들은 좀 따라가기 좀 어렵고 타이밍을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는 지금 가격대도 괜찮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조금 더 밀리면 사도 될 만한 게 인터넷, 네. 제약바이오 이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인터넷도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가 좀 밀렸어요. 지금 가격대부터는 좀 모아가도 된다.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애들 따라가기보다는 아직 안 움직인 애들, 이제 막 움직이려고 하는 애들 그런 쪽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100세 시대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건강과 노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은퇴 이후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돈 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순서입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오현민 수석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리나라가 지난해 말에 드디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이게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예상보다 아주 빠른 네. 거라면서요. 네, 초고령 사회 기준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몇 퍼센트가 되느냐를 이제 보는데요. 20%를 넘었느냐를 이제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122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20%는 이제 약 1,024만 명 정도 됩니다.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던 게 지난해 7월이고요. 그래서 원래 예측으로는 2025년이면 1,024만 명 넘겠다라고 예측이 있었는데 고령화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23일부로 노인 인구가 1,024만 4,550명 이렇게 찍히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 14%가 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그게 진입했던 게 2017년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 7년 만에 다음 단계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에 접어든 인구가 그만큼 많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네. 전후 경제 성장 속에 이제 많이 태어난 인구를 이제 베이비 부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1차 베이비 부머 인구가 1955년부터 63년생 이분들이 705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58년 개띠생 이분들이 작년에 65세 노인 인구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노인 인구에 다 접어들려면은 아직 5년이 더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뒤이어서 64에서 74년생 이분들이 이제 2차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데요. 네. 현재 이제 50대인 분들입니다. 아까 1차가 750만 명인데 2차가 954만 명으로 1차보다 250만 명이 더 많습니다. 네.
앞으로 고령화는 더 가속도 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 인구가 이제 20% 이제 접어들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10년입니다. 불과 10년이면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이제 30%가 된다. 그리고 25년 뒤는 40%가 된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가 세계적으로 좀 유례가 없는 수준인데요. 지금 옆나라 일본도 이제 좀 많이 고령화된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일본이 노인 인구가 14%에서 20% 초고령 사회 되기까지 11년 걸렸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아까 7년 걸렸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4년이나 이제 빠른 겁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일본 노인 인구가 30%거든요. 근데 20%에서 30% 되기까지 24년 걸렸습니다. 네. 근데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10년 이면 30% 이제 간다고 했죠. 그래서 속도가 2배 이상 더 빠르다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결국 이제 오래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고령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가? 그런데 이게 축복인데 많은 나라가 이제 고민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22개 정도 되는데요. 고령화가 가장 높은 것은 모나코 왕국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여기가 36%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여기는 인구가 4만이 안 되는 이제 조그만 작은 도시 국가이다 보니까 저희랑 비교하기엔 좀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압도적인 2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입니다. 네. 30%이고요. 그리고 이제 3위부터는 이제 다 이제 유럽 국가들입니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이 다 24% 정도 노인 인구가 되고요. 네. 독일,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22에서 23% 정도 네. 됩니다. 그래서 유럽이 2023년 기준으로 이제 초고령 사회에 이제 진입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미국은 이제 초고령 사회는 아니거든요. 아직 18% 정도 노인 인구인데 그런데 이제 지난해 2024년부터 해서 내후년인 2027년까지 매년 410만 명 이상이 노인 인구에 진입한다고 해서 그래서 미국도 이제 고령화에 대한 긴장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뭐 고령화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또 저출산도 막 이제 심각한 네. 문제고, 근데 또 고령화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엔이 매년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보고서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 27%를 차지하는 60개 국가가 저출산 고령화로 이미 인구 감소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바로 중국입니다. 네. 네, 중국이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2021년에 인구 정점을 찍고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되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세계 1위 인구 대국의 자리를 인도에 내주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예외가 아닌데요. 우리나라는 2020년에 인구 정점을 찍고 지금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도 있긴 하죠. 네, 있습니다. 네, 대륙 기준으로 이제 아프리카는 여전히 이제 인구가 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한중일은 줄고 있지만 또 중앙, 서남아시아 쪽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증가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로 이제 인도인데요. 네. 지난해 인도 인구가 14억 4천 명이었는데요. 향후 40년 동안 계속 증가해서 2, 3억 정도 인구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 사회에 너무 일찍 당도해서 제대로 좀 준비할 그런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개인이 이제 개인 차원에서 좀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국가 차원에서 뭘 하기가 좀 네.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개인 차원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변화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뭐 대응되지 않는 상태인 거는 다들 좀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의 자산 관리 어떤 방향성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5가지 테마로 이제 단어를 만들어 봤는데요. 네. 좀 기억하시기 좋으시라고 힘을 뜻하는 파워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POWER이고요. 초고령 사회에 살아가는 힘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각각을 그 시작으로 하는 그 단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P는 어떤 거예요? 네, 길어진 노후 생활 기초를 단단하게 해주려면 연금 관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네. P는 펜션 매니지먼트, 연금 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공적연금 말고 내가 직접 적립하고 운용하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어떻게 운용할지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여서 아직 새해 자산관리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 연금 얼마나 쌓았나, 수익률은 얼마나 되나,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매년 이거를 이맘때쯤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금을 쫙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던데요. 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가입한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어떤 종류고 얼마나 적립되어 있고 어떤 상품에 가입 중이신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의외로 본인 퇴직연금 제도 어떤 거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네. 통합연금 포털에서 보실 수 있고 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조금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또 자세하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황 보신 다음에 이제 네.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 그리고 소득이 없는 기간을 따져봤었을 때 내 연금 계좌에 얼마나 더 적립이 필요한지 네. 수익률은 얼마나 더 필요한지 가늠해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P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O는 뭐예요? 네, 오픈 투 테크놀로지입니다. 기술에 대한 개방성입니다. 예. 고령화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될 것인데요. 이거를 이제 기술로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산업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생산 가능한 노동 인구가 앞으로 줄어드는데 네. 이 일을 앞으로 누가 할 것이냐, 뭐 늘어나는 고령자 돌봄 누가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AI와 로봇이 이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 빅테크들이 내놓는 그런 AI 에이전트 서비스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업무 효율을 상당히 많이 높여주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 전 열렸던 그 CES 2025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제가 관련 영상을 봤더니 인간의 신체 구조를 모방해서 만든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점점 더 이제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서 뭐 이런 돌봄 역할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로봇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술이나 서비스를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셔서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또 네. 이거를 투자랑도 연결시켜 그래요. 보시면 좋겠습니다. 파워의 PO 하셨고요. 그다음에 W는 그럼 어떤 거예요? 네, W는 워크 롱거입니다. 수명이 길어진 만큼 더 이제 오래 일하는 것인데요. 네. 과거에 비해 이제 건강 상태가 이제 많이 좋아지셨기 때문에 더 오래 일하는 거에 대한 뭔가 마음의 대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년 연장 이야기 작년부터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일본 같은 경우 65세까지 일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기업의 70세까지는 고용하는 것을 좀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도 아까 고령화가 심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고령 인구가 아직 한 15% 정도인데도 아직 초고령 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에 퇴직 연령은 60세에서 63세로 이제 올리자라고 하는 그런 결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사실 이 제2의 직업에 대한 준비를 빨리빨리 좀 서둘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취업문이 좁아지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좀 불가능한 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최근 통계를 보게 되면은 고령층 취업이 이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60세 이상 취업자가 23.4%로요. 50대 취업자 수를 역대 처음으로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네. 60대 다음이 50대, 40대, 30대 이렇게 막 내려가거든요. 네. 그리고 창업도 많이 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POW까지 들어봤고요. 그럼 E는 뭔가요? 네, 이는 익스펜드 마켓입니다. 네. 투자 대상 시장을 이제 확대를 했으면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노인 인구가 줄고 총 인구가 줄어들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시아에서 인도처럼 젊은 인구가 많고 총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대비 투자하실 때 이제 선진국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경제 성장률이 높은 신흥국 시장도 함께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마켓을 확장하자 이런 네. 말씀이셨고요. 그다음에 R도 설명해 주세요. 네, R은 레귤러 인컴, 정기적인 수입을 만들자입니다. 아까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자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생각만큼 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좀 재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를 모아야 되냐라는 것보다는 매달 얼마를 받을 것인가라는 그런 맞아요. 관점에서 보시면 우리나라는 좋겠습니다. 자산이 너무 부동산 네, 집 한 채에 맞습니다. 다 집중이 돼 있고 심지어 네. 부채를 많이 지고 집을 사는 분들이 많아서
맞습니다. 정년하시고 나면 막상 막막하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또 부동산만큼 금융자산 비중이 이제 필요한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이제 바로바로 이제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배당주나 리츠, 인프라펀드, 커버드콜 ETF 같은 경우에 소위 이제 인컴형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자산들은 정기적인 수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셀프 연금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초고령 사회의 자산 관리를 위한 파워 말씀해 주셨거든요. 힘 끝으로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P 펜션 매니지먼트 연금 관리에 힘쓰시고요. O는 오픈 투 테크놀로지 새로운 기술에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시고 W 워크 롱거 더 오래 일하는 삶을 대비하고요. E 익스팬드 마켓 투자하실 때 인구 구조 관점에서 투자하실 국가와 산업을 바라보시고 R은 레귤러 인컴 정기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잊지 말고 파워에 좀 파워를 갖기 위해서 지금부터 네.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해보게 됐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오현민 수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